네, 어서 오세요. 1848년 미국 뉴욕에서 그 전국 여성대회를 이끈 사람이 엘리자베스 스탠튼입니다. 공식의 역사를 본다면 1848년 대회를 이끌고 여권, 여성의 권리 선언문을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스탠튼이 미국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볼 수 있죠. 다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일기에다가 선언문에다가는 다른 소리 해놓고요. 자기 일기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으로서 우리는 남자보다 무한히 월등하다. 자연 조건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성적으로도 우월하다. 성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에밀리 브론트나 뭐 제인 오스틴 같이 19세기 여성 작가들이 뭐 잘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해줬듯이 이미 19세기 뭐 이전이고 이후든 간에 여성은 남성의 어떤 성적 활동에 우위에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왕이다 그 말이죠. 이건 페미니스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첫 번째 초기의 물결 때부터 남편과 가정은 이미 자기들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성관계를 장악하면 남성이 장악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요. 예, 여자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페미니즘 뭐 제3의 물결이면 제4의 물결이면 뭐 그러고들 앉아 있는데 여성이 성적 우월하다고 하는 게 이제 100년, 150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적 선민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가부장의 질서라고 하는 게요.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가부장 질서가 커집니다. 뭐 전에 뭐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속권이라고 하는 게 가부장 제도의 핵심이잖아요. 남녀 차별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가문의 자산 유지를 위해서 가문의 자산을 바깥으로 갖고 나갈 딸들을 차별을 한 거죠. 돈에 대해서 차별했다 그 말이에요. 1066년 노르만 정복 이전의 앵글로색슨 영국에서는요. 상속권이 여자한테도 동일했어요. 가봤자 어디 안 가거든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족들이 오밀조밀 모여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산을 갖고 어디로 안 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좀 특별하게 그 가부장적인 제도가 거의 없었어요. 1000년 이전에. 하지만 유럽은 보통 안 그랬죠. 대신 이제 여성 보호를 위한 갖은 제도를 만든 게 유럽 가부장 제도예요. 그러한 보호하에서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권력을 휘둘렀죠. 권력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외국어 중에 뭐 남편 좋게 불러주는 거 봤어요? 영어로 남편이 허스밴드잖아요. 집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가장 높은 말이죠, 그게. 프랑스어로 남편은 말이라고 합니다. L과 R 차이가 없었던 그 옛날 언어로서 수컷이다 이 말이에요. 수컷 놈이다 그 말이에요. 대신 부인은 그냥 여성이라고 불러주잖아요. 팜 그렇게 불러준다. 뭐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남편한테 좋은 명칭 잘 안 붙여주잖아요. 서방이래요. 서방. 책방에 박혀 있는 놈이다 그 뜻이죠. 바깥 사람이래요. 옛날 농촌 사회에서 바깥 사람이 어디 있고 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깥 사회 관계를 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깥 사람이고요. 안 사람은요 가정 내부의 조직과 체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라고 하는 건 바깥 놈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가정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반면 이제 부인을 마누라라고 불렀어요. 여왕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왕. 마누라 아니야 이게 그죠? 또 뭐 임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남자의 소유주다 그 말이에요. 그 유럽 남성들은 그 여성들이 가정에서 무한한 자유와 권력을 누리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살벌한 남자들의 사회에 뛰어들려고 하느냐. 가부장적인 보호의식이 있는 거죠. 그죠?
순진했죠. 유럽 남자들이 순진한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여성에 의해서 지배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겠다는 거는 사회를 지배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1970년대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의 욕망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여성이 성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자연적 상태를 감추고 남성들한테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적 지배권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온 거죠. 자기 스스로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적으로 여성들이 우월하다는 것은 뭐 일반 뭐 대중 잡지를 봐도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숨기는 거죠. 남자들은 서 있기만 해도 강간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남녀 관계를 권력 관계로 본다 그 말이죠. 되게 저질스럽죠. 저질스럽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권력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결혼 초장부터 기싸움을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권력 싸움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부부관계를 권력 싸움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요. 벌써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예. 결혼 생활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고 남녀 관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로. 기본적인 결혼이 탄생했을 때 기본적인 자세. 제가 저 중세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앵글로색슨 국가 나라에서는요 독특한 측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권력 싸움 말고 권력 싸움이 이제 앵글로색슨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특성은 음란 마귀가 씌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앵글로색슨이 괜히 음란 마귀가 씌웠을까? 글쎄요, 뭐 청교도주의 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이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었다는 거. 성을 중심으로 물론 남자와 여자는 성이지만 성으로 설명되지만 그거 말고도요 여자는 여자의 인생이 있고요 남자는 남자의 인생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의 사회관계가 있고 남자는 남자의 사회관계가 있거든요.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섹스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삶의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걸 왜 100% 강조하냐고요. 이게 미국 여성들이 일부러 만든 거야? 결코 아니다 그 말이야. 록펠러라고 하는 남성 권력 집단이 커피 액기스에다가 앵글로색슨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젠더 페미니즘은 포르노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 록펠러 집단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왜 록펠러는 페미니즘에다가 음란 마귀를 씌웠을까요? 1910년대부터요. 이 성 문제가요. 한 사회를 밑동으로부터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공산주의적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정신분석학과 함께. 옛날에는 경제적 토대만 바꾸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더욱더 강조를 했지만 1910년대부터 정신분석학을 이제 마르크스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 문제를 뒤집어 버리면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게오르그 루카치를 꼽고 싶어요. 그래서 존 데이비스 록펠러 주니어가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실은 하나는 국민소득세를 증가시키려면 여성들을
가족으로부터 잘라내서 사회의 노동력으로 써야 되겠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성세포, 특히 여성들 호르몬을 변경시켜가지고 인구 통제를 하기를 원했다. 물론 약장사도 해야 되겠지만 록펠러가 원래 약장사 아니에요? 석유화학 약장사라고. 그래서 록펠러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1911년에 사회위생국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그 여성 노동력을 사회에 풀어내야 했죠. 1913년 록펠러가 JP 모건하고 또 자컵 시프 팀하고 연방준비이사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FRB,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중앙은행화했죠. 달러를 정부한테 대출해서 정부로부터 세금을 얻어내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연 6%를 얻어내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기네들이 만든 중앙은행을 통해 갖고 미국 정부한테 대출을 해주고 평생 이자를 받아 챙기려면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법인세라든가 관세 정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이 달러 체제가요. 이 두 가지 세금, 관세하고 법인세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봤다고. 전 국민이 다 세금을 내야 돼. 그게 바로 소득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 산하에다가 개인 소득세과를 만들어서 1913년부터 전 국민이 다 소득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달러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페미니즘도 같이 출발시킨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록펠러가 1913년 연준 설립과 더불어서 또한 제약하고 의료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하고 의료 사업은요. 당시 석유의 미래를 내다본 록펠러 최고의 아이템이었죠. 딱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석유화학의 미래에 제약과 의료 사업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겠다.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그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족교육 협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회위생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매춘하고 성범죄 연구소예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몰아내는데 두 가지의 방해물이 매춘과 성범죄였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걸 갖다가 1917년에 록펠러 시카고 대학 출신 캐서린 데이비스를 불러와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다가는 이제 도시사회학이라고 하는 걸 넣었죠. 성범죄 뭐 이런 거, 낮은 계층의 여성 상황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어떤 기업이나 재단도 그런 주제에 주목하지 않았죠. 오로지 록펠러 재단만이 음란 마귀가 씌워가지고 섹스 문제에 굉장히 집중했다. 그래서 이 섹스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섹스 폴리틱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로서 록펠러 재단한테 처음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카타린 데이비스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역할은 뭐냐면 미국 여성의 성욕을 틀어잡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대중적인 편견을 부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17년에 거의 최초로 킨제이 리포트를 내게 되죠. 이거 킨제이 리포트는 나중에 나왔지만 역사적으로 뿌리가 여기 있다 말이에요. 이 여자가 먼저 했어요. 똑같은 거. 여성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당신 성생활 어떠냐고 딱 물어봤다고. 1921년에는 이제 뭐 미국 과학 아카데미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자기네들의 사업을 국가화시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성문제연구위원회예요. Committee for Research in Problem of Sex. 인류 역사상 공공기관 이름에 섹스가 들어간 단어가 들어간 거는 저 연구소가 최초예요.
이건 모두 카타린 데이비스가 이끌었습니다. 예. 그래서 록펠러는 이 위원회한테 적으면 2만 달러, 많을 때는 7만 달러까지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컸죠.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어떻게 분열시켜서 여성들을 가족으로부터 끄집어 바깥으로 내올 것인가. 예, 그거를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거의 전담했던 캐서린 스미스가요.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위원회 이 주목을 좀 쓰고 있던 사람이 에브람 플렉서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 공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공부 어떻게 했는데. 여성들한테 너무 순수하게 다가간단 말이야. 우리 연구소는 목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주니어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여성의 성에 대한 순수한 연구를 선전선동에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당부를 했어요. 잘렸죠. 네, 그렇습니다. 초기 페미니스트 중에는 이렇게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여성의 문제를 정치에 쓰느냐 그랬다고요. 응? 지금은 여성의 문제를 정치에 쓰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죠. 페미니스트 자체가. 섹스 폴리틱이잖아요. 1970년대에 탄생한 거. 뭘 탄생해요. 이때부터 시작했다니까. 기업이 록펠러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성정치라고 하는 거. 미셸 푸코가 뭘 만들어갖고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1930년대는요. 록펠러 재단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일단 그 출산과 아이들 인간의 성장의 신경계와 함께 다룰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물질과 정신을 함께 다루는 내분비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호르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성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했다고. 유전자 조작 기술도 이때 나옵니다. 1950년대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때 나타났나 보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랫동안 준비됐다가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린 혁명이 1950년대 나오잖아요. GMO, 유전자 변형. 그게 30년 가까이 연구가 된 다음에 터뜨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록펠러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분자들을 서로 동일하게 균일화시켜 갖고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 쥐하고 고양이 세포를 동일하게 코딩을 시켜 갖고 서로 교환 가능하게, 그러면 GMO가 나오잖아요. 그런 시기였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적 영역에서 유전자를 어떤 방식으로 조작하고 서로 교환 가능하게 만들어서 GMO를 산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코딩 시키면 남자도 여자도 함께 섞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믿은 거죠. 이게 생명공학의 출발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은 1932년 자연과학자이자 분자생물학 코딩 전문가, 분자생물학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인간의 세포나 동물의 세포가 서로 교환 가능하도록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것인가, 이거 만들어낸 게 워렌 위버라 이 말이에요. 이 대학생들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 개론에 가면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현대 정보학의 아버지 클로드 샤논과 워렌 위버 그러잖아요. 그래서 샤논 앤 위버라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지. 그 위버예요. 1955년까지 일을 맡겼습니다. 아버지 록펠러가 죽을 무렵에요. 1930년대 초 록펠러 주니어 아들 록펠러가 그 성문제위원회 거기서 그 신규 직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곤충 유전학을 연구했다 그 말이야. 그런 전문가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름을 보니까 알프레드 킨세이라 그래. 그래서 이 직원한테 데이팅을 좀 데이터 모집을 좀 시켜놨더니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섹스 문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래갖고 연구원도 네가 뽑아갖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갖고 록펠러가 1941년부터 1947년까지 알프레드 킨제이한테 연간 4만 달러를 줬습니다. 성문제연구위원회 그 자금 50%를 한 사람한테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성에 관한 연구, 뭐 자위 문제라든가, 뭐 외도 문제라든가, 자기의 독특한 성생활, 뭐 이성의 동성애 이런 문제 이런 거 다루면은 그 도덕적으로 이 경찰한테 그 체포되는데 체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다가 연구실을 만들어줬다고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는 이제 유대인 천지잖아. 유대인 학교예요. 이 대학이. 그래서 경찰의 그 범위에서 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번인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록펠러가 직접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록펠러가 킨제이의 그 섹스 데이터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록펠러가 원했던 건 뭐냐면요, 여자의 성해방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이성애를 또 해체해버리는 거죠. 자기 목적 딱 두 가지 정확하게 갖고 있다니까요. 여성 노동력을 남성 노동력과 함께 균등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 해방에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뭘 또 해방시키냐 하면 세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생명공학적으로. 이게 딱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킨제이 연구를 발동시킨 거다 그 말이죠. 1948년 그 첫 작품이 나오죠. 남자 사람의 성행위예요. 단어 쓴 것 좀 보세요. 휴먼 메리라고 써놨습니다. 아주 본능적인. 남자의 성행위를 모든 방법을 그 균등화시키는 첫 번째 시도였다고요. 결론이 참으로 골 때리죠. 양적 연구 다 해놓고요. 결론은 되게 인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만들어놨어. 남성은 이성애와 동성애라고 하는 별개의 인구로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은 양과 염소로 나눠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흑백이 아니다. 실제와 달리 이성애냐 동성애냐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한 거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칸막이를 친 거다. 이성애와 동성애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다. 따라서 누구나 동성애가 될 수 있다.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정말. 그래서 이 킨제이 보고서가요. 페미니즘의 고전 참고서로 쓰였습니다. 아니 거꾸로 차라리요. 페미니즘을 불러일으킨 게 킨제이 보고서예요. 뭐 제2의 물결이라 그러잖아요. 이 킨제이의 분석 결과는 1990년대 미국 캠퍼스에서는 누구도 찾아볼 수 있는 젠더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요약본들이. 1997년 뭐 독일 슈피겔지가 밝혔듯이 알프레드 킨제이는 바바리맨 출신이었고 유아성 폭행범이었어요. 소아성애자였고 동성애자였죠. 그리고 연구 보조원 5명이 소아성애 범죄자 출신들이었고 그랬습니다. 또 알라스타 클로울리 친구였던 조르지 비에렉도 있었어요. 얘랑 동성애 관계였다고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웃기는 건요. 이놈이 통계 전체를 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알프레드 킨제이는 통계 기초도 몰랐고요. 단 한 명의 통계 연구원이나 조교마저도 쓰지 않았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통계 전문가 보내준다 그랬을 때 감수도 받지 않고 원천 데이터도 안 보여줬어요. 조작이 들통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워렌 웨버가 그랬습니다. 계속 이따위를 하려면 지원금이 끊길 것이다 그랬다고. (1950년대) 그 록펠러 재단은요.
유전자 변형, 녹색 혁명을 주창하면서 또한 성별이 마구 뒤섞이는 중성적 약품들 생명공학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적절한 거죠, 그죠? 그래서 킨제이는 1953년 여자 사람의 성형이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미국 기혼 여성 26%가 혼외 정사를 했다. 분류를 했다 그 말이죠. 결혼 전 성 경험이 있었던 여자는 50%였다. 미혼 여성, 기혼 말고요. 미혼 여성 87%가 낙태했다. 남성은 10%가 굉장히 적극적인 동성애자고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고 37%까지가 적극적인 동성애자다. 또 남성의 적극적인 이성애자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그죠? 영아는 5개월부터 성감자가 작동한다. 4살 된 아이를 내가 실험해 봤더니 26번의 오르가즘을 연속적으로 느끼고 있더라. 아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 좀 보여달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레 같은 책을요, 수도 없이 많은 페미니스트 읽으면서 남성에게 이런 면이 있고 여성한테 이런 면이 있다면서 개소리를 그렇게 캠퍼스에서 저지르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킨제 연구에 관해서는요, 로우 데이터가 꽁꽁 숨겨 있기 때문에요, 구술 증거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 연구원들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뷰를 따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폴 갭 하드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인들을 인터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인터뷰한 사람의 55%는 범죄자들,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다. 뭐 이런 것도 수도 없이 많아요. 또 남성 그 피조사자들 34%는 그 성범죄자 출신이었다. 또 소아 그 어린아이들의 그 성감대 그런 거 연구할 때는 소아성의 비밀 조직과 협력했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 당시가요, 해리 트루만 아이젠하워 시대예요. 시대가 얼마나 보수적이었고 얼마나 빅토리안적이었는데요. 어떤 처녀가 인터뷰하겠다면서 자기 성 얘기를 합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성 보조원이 거의 없었잖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이게. 예? 지금도요. 처녀든 뭐 미혼이든 기혼이든 간에 여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앞에서 나 성행위 이렇게 했어요라고 인터뷰하는 사람 꽤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했냐라고 데이터를 주라니까 안 줬다니까요. 생판 다 거짓말하는 거지. 18,000명을 인터뷰했다 그래놓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까지 하자 그랬다고. 근데 록펠러 재단하고 생명공학회가 계속 반대를 했었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연구가 아니라요.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 기록이라고요. 응? 엉터리고. 이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록펠러 재단은 이 서적을 각 언론사를 통해 갖고 전 미국에 뿌렸다 그 말이에요. 대중들이 뭘 알아?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하여간 이런 일은 참 잘해요. 생각보다. 록펠러 재단은 이렇게 미디어 참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아니라 킨제이 리포트가 출간되던 1953년 동시에 플레이보이즈가 창간됩니다. 휴 해프너랑 굉장히 친하죠. 록펠러하고 또. 그 제2차 세계대전 그 달력거리라고 있잖아요. 핀업거리라 그러는데 달력에다가 여자들 그 비키니 입은 거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버리고요. 포르노 문화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골 때렸어요. 1960년대. 결혼한 여성들 바람 피는 건 뭐 어때요? 이랬을 때. 응? 그 이전에 미국 문화로서는
상상 불가능했다고. 어디까지 갔는 줄 알아요? 1970년대 가까이 가면요. 애인 없는 유부녀는 바보. 이렇게 했다며. 그래서 1960년대 페미니즘은요. 이 킨제이 리포트와 더불어서 음란 마귀가 씌운 상태에서 출발했다. 여성의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되잖아. 그런 건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성관계 문제만 집중했다. 음란 마귀가 씌었다 그 말이에요. 킨제이 보고서하고 페미니스트들은요. 여성 해방이 아니라 남녀 서로 간의 섹스 정치 이걸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성기와 성행위를 도구 삼아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 이게 페미니즘을 장악했다. 이게 바로 앵글로색슨 페미니즘의 성격이 딱 맞았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페미니즘 제2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1970년대 피크를 이루죠. 청교도주의가 이제 간접적으로 막 작동도 했고요. 또 CIA가 아주 굉장히 깊숙하게 뛰어들었고요. 록펠러 재단이 여전히 1954년까지 아니다. 1957년까지 막강하게 돈을 대주고 마지막 그 지원금이 페미니스트 단체한테 들어간 게 1961년. 그 다음부터는 포드 재단이 이어받아 갖고 미국의 그 젠더 페미니즘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킨제이 보고서에 대한 조작에 대한 그 소문 그리고 불신이 퍼져나갔지만 같은 그 페미니스트들도 비판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젠더 페미니즘 뭐라고 불러? 이 포르노 페미니즘 이 어깨에 날개를 달았다 그 말이야. 미국 정부는 보고서를 근거로 성교육 문화 정책을 펼쳐나갔고요. 과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때렸던 강간이 6개월 이하형으로 바뀌었고 사형감이었던 미성년 강간은 2개월 미만형으로 줄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고요. 이혼 판결 서류에 이혼 사유를 쓸 필요가 없게 항목을 지워버렸고요. 1973년 미국 최초로 어떤 주더라? 낙태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럼 계속 낙태 허용이 한 20개인가? 20개 주까지 막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른 종류의 어떤 여성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오로지 내 몸, 내 자궁, 돈 터치 이런 거야.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마구마구 상품화하죠. 이게 페미니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아성애 조직 남블라라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게이와 소아성애자들은 킨제의 뜻을 기려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마조 징역형이었거든요. 2003년까지 그게 허용이 됐고요. 포르노는 뭐 완전 합법이 돼버렸고 이 정도로 음란마귀가 여권주의 운동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성을 완전히 풀어줘 버렸죠. 그게 이제 마약과도 연관이 되고 소아성애와도 연관이 되고 1970년대는 모든 성이 다 해방이 돼버리는 골 때리는 시대가 흘러왔고요. 그들의 딸들이 1990년대에 음란마귀 페미니즘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알고 있던 페미니스트는 거의 없었는데 캐롤라인 버드만 알고 있었어요. 1970년에 록펠러가 왜 페미니즘을 거의 창조시켰는가. 1920년대부터 록펠러의 음란마귀가 어떻게 쓰였는가. 그 목적은 뭔가. 바로 이거죠. 우리는 성이 더 이상 인간의 본질이 아닌 자웅동체 사회로 갈 것이다. 성은 인간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성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포가 서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고 노이즈 없이 교환될 수 있게 그래갖고 완전히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짐승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통제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자산을 통제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젠더 페미니즘이 이 포르노 페미니즘이죠. 젠더 페미니즘은요, 포르노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젠더 페미니즘이니 뭐니 하는 인간들을 가만 보면요, 대가리에, 뇌에 음란마귀가 씌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미투까지 왔고, 그리고 어째서 내리막길에 길을 걷고 있는지 차곡차곡 살펴보자고요. 감사합니다.